딱딱한 법의 속살. 심쿵하게 파헤쳐드립니다. 본격 법조예능 불타는 감자. 이번 시간에는 정권의 입맛을 맞추지 못한 수사로 인사 불이익을 당한 일명 오리알 검사들. 오리알 검사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인턴 채용 비리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오리알 검사가 오리알이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지금 박형철 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이 그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 수사할 때 그 특별수사팀의 부팀장이었어요. 팀장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윤석열. 국감이었나요? 나와서 나는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사람에 죄송해요. 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대표 오리알이 되신 윤석열 부장 바로 밑에서 네. 부팀장으로 있었던 분이고요. 이분이 7일에 사표를 냈습니다. 7일에. 네. 왜 냈죠? 왜 냈냐고요? 그때 이제 그 수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핵심이 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원래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왜 긴급히 빨리 불러서 수사하지 않으면은 증거나 이런 사실관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그렇죠.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때 수사에서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심리전단 직원들이 누군지를 국정원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선상에 올릴 사람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웠는데 그때 수사팀에서 이제 수사팀 쪽 주장으로는 세기에 남을 엄청난 수사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통화 기록을 수백만 건을 거의 빅데이터 돌리듯이 돌려가지고 한 명을 특히 예를 들어 황춘하 씨를 잡은 다음에 황춘하 씨 통화 내역을 한 1년치를 빅데이터를 쫙 돌려가지고 그물망을 쫙 쳐보니까 그 심리전단 직원 21명이 딱 잡힌 거예요. 그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다 맞았어요. 한 명인가 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0몇 명을 특정해서 그 20몇 명의 개인 이메일을 찾아가지고 그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면서 막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들의 범죄 행적을 추적을 하다가 굉장히 조사 필요성이 있는 3-4명의 국정원 직원을 발견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윗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은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 국정원장의 뭐 동의가 필요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조항이 있죠. 예.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조항들을 핑계로 소환 조사를 못하게 되게 방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등 관계에서 윤석열 부장이 상부의 지시와 반하게 지시들을 하면서 수사를 해나갔는데 그 지시를 충실히 따른 거죠, 부팀장으로서. 그 공소장 변경. 트위터가 대량으로 발견돼가지고 그 부분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것들을 윤석열 부장이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공소장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눈밖에 난 거죠. 눈밖에 나서 그 직후에 대전고검으로 발령이 났었거든요. 근데 요번 인사에서 또 부산고검으로 발령이 나니까 이렇게 2번이나 고검에 보내는 건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다. 가족들하고 더 이상 떨어져 지내는 게 쉽지 않다. 사표를 냈죠. 고검으로 갔다가 다시 고검으로 인사 발령이 나니까 이건 나보고 나가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은 그게 그 인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해 네, 뭐 주시죠. 제가 검찰에 있었으니까 이제 검찰은 대검찰청이 있고 그 밑에 고등검찰청이 있고 지방검찰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등검찰청이 쉽게 얘기하면 지방검찰청보다 높은 데예요. 법원은 잘 간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는데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가면 말하자면 승진이죠. 근데 법원은 재판이 이제 1심, 2심, 3심 쭉 되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검찰청은 수사를 안 해요. 고등검찰청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이 없는 거죠. 없앨 수는 없어요. 이제 재판이 1심 있다가 2심 가면 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고등검찰청 검사가 가서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방검찰청에서 하고 고등검찰청은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약간 한직으로 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고등검찰청에 검사가 가야 되고 정상적으로 경로를 밟다 보면 고검에 한 번이나 2번씩은 다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고검에만 두는 경우에는 좀 인사상 잘 간 거는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번에 서울 고검에 왔다거나 하면 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 그러니까 이제 고검도 그게 마찬가지인가요? 말하자면 박형철 검사가 이제 이 수사팀의 부팀장이 될 정도로 아주 수사를 잘하는 검사였거든요. 선거법 사건의 그 전문가였는데 그런 경우에 고검에 한 번 갔다가 지방을 2번 돌리는 거는 아주 노골적으로 나는 우리는 네가 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고검에 왔을 경우에는 이게 형식상 논리상으로라도 지금 국정원 사건이 아직도 파기환송심에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울 고검에 재판 중이니까 그렇죠. 있다 그러면 관할이니까. 뭐 검사 체면도 살려주고 검찰도 어느 정도 논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가족하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다시 지방고검으로 보낸 거는 너무나 그것도 제일 먼. 없는 거죠. 검찰 인사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보태면 제가 검찰에 가보니까
검찰은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있어요. 대검,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이 세 곳을 뺑뺑뺑뺑 도는 굉장히 엘리트에 속하는 잘 나가는 검사. 잘 나가는 검사 네. 그룹이 있어요. 한 10% 정도? 지방으로 잘 내려가시지 않아요? 내려가지 않죠. 네. 그분들은 대검 있다가 중앙지검 왔다가 법무부 갔다가 다시 대검 왔다가 중앙지검 왔다가 법무부 갔다가 그런 분이셨죠?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저보다도 훨씬 선배 때는 진짜 그런 검사들이 네. 있어요. 예전에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 하신 분들 보면 한 수십 년 동안 지방근무가 딱 1년 있던지 없던지 그래요. 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그게 많이 없어져서 이제 지방을 가긴 갑니다. 중간에 한 번씩 형식으로 가긴 하는데 아니요, 또 근데 파견 형태로 대검에 와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잖아요. 많이 가는데 초임을 어디 받아가지고 뭐 지청 가거나 할 땐 다 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올라와서 좀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획부서도 있다가 수사부서도 있다가 이런 검사들이 있죠. 박형철 부장은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에요. 아 근데 지금 지방을 그렇죠. 두 그래서 번이나. 대검찰청 공안 이과장을 했었고 공안 이과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모든 선거 수사, 선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고 공안 상무과장도 했어요. 상과장은 대한민국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인데 그 주무과장과 선거법 주무과장을 거쳐서 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으로 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공공형사부장 자리는 소위 말하는 공안 3부, 중앙지검에 있는 1, 2, 3 중에 3부 부장인데 공안 루트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부장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검사들의 꿈이 중앙지검 부장 한 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장 하는 거죠. 아니, 그 중간에 왜 이렇게 꿈이 아니, 작아? 그 중간에 있는 꿈이 1차적인 꿈이 예? 1차적인 꿈이 첫 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번은 해야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에서 인정받는 그런 그렇죠. 건데 서울중앙지검은 일단 그 사건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부장이든지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하면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수부장이나 공안부장을 하면 어떤 특기가 인정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형철 부장이 그 대선 국면에 2012년 대선 국면에 대검 공안 이과장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이 대선 직전에 불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총체적인 지휘를 맡고 있었어요. 총체적인 그러니까 보고가 집중되는 주무 과정이었기 때문에 총체적인 지휘를 맡고 있었고 그 다음 인사 2013년 1월인가 2월 그 부장 인사 때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공안부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처음부터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공안부의 에이스고 선거법에 대해서도 해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웠죠. 부팀장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팀장 몫으로 특수 1부장 출신의 특수부 에이스를 보내고 부팀장 몫으로 공안 에이스를 보내면 겉으로 보기에 공안과 특수가 힘을 합쳐서 이 공안적 요소가 있지만 특수적 힘도 필요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굉장히 잘 짜여진 조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는 봤던 거죠. 검찰은 이게 그때 당시에 공안 쪽 검사하고 특수 쪽 라인하고 약간 미묘한 시각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수 쪽은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면 그럼 일단 국정원법 위반이 되거든요. 대선 국면에서 그랬으면 당연히 그 선거법 위반이지. 누가 대선 때 정치에 개입하면서 선거에는 개입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공안검사의 그 당시도 그랬고 최고 정점이 지금 황교안 총리인데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했죠. 그쪽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될진 몰라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이라 그러면 마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 선거로 당선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박형철 부장이 글로 갈 때만 해도 어떤 공안적인 시각으로 좀 보라는 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검찰 윗선에서는 성향 파악을 잘 못했나 봐요. 근데 박형철 부장이 가기 전에는 선거법이 안 된다는 보고서를 계속 썼었어요. 대검찰청 공안 이과장을 할 때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선거법이 되는 걸로 본인이 논리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증거가 나오고 돌이킬 수 이건 선거법을 안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더라. 그걸 내가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소를 할 때 이 워낙 선거법 적용하지 말라는 압박이 심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도 가능하면 안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 안 해보려고 박형철 부장이 선거법에 워낙 해박하니까 그 윤석열 팀장이 안 되는 논리를 네가 최대한 짜봐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써지는 거예요. 도저히 안 써져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팀은 자신이 있었던 거죠. 자신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불이익을 받았고 반면에 지금 보니까 부활한 팀도 하나 있네요. 그렇죠. 유성시 간첩 사건 수사 지휘할 때 그 국정원이 날조된 증거를 냈잖아요. 그거를 알고도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았죠. 네. 근데 그래서 저번 인사 때는 소위 징계성 인사를 받았어요. 네. 지방으로 날아갔었는데 뭐 화려하게 부활했다고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조직에서 너 괜찮아 이제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렇죠. 그런 수준으로 살려줬죠. 이 이시원 검사라는 분이
그때 이제 담당이었는데 이분도 슈퍼 에이스예요. 28기. 그렇죠. 네. 1, 2등을 기수 1, 2등을 다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기획통인데 기획통이죠. 본인이 특기를 공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서울 공안에 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착실히 공안의 퀴즈로 커야 되는데 이게 걸려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 선배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우리 시원이 우리 시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런 기류가 있는 거죠. 그게 이번 인사에서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이번에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대구고검 계신 분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날라갔다가 이번에 지금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으로 올라왔거든요.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이 뭐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잖아요. 나쁜 자리는 아니죠. 그때 같이 했던 이문성 검사 이분도 광주 고검으로 갔다가 이번에 전주지검 부장검사 갔는데 전주지검 굉장히 큰 지검이고 뭐 아니 일선에서 괜찮죠. 수사를 하니까요. 네, 수사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다 고검을 찍고 살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다 고검으로 일단 가는 거거든요. 갔다가 거길 딛고 돌아오느냐, 아니 거기서 한 텀 더 돌려버리느냐. 근데 이거 보면 확실히 검찰이 뭐 제가 늙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퇴보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유성시 사건을 보면 이제 딱 봤는데 만약 국정원에서 증거를 조작했잖아요. 이거를 캐치를 하면 이거는 분명히 밝혀질 게 분명하거든요. 저 피고인 측에서는 뭐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미리 해가지고 국정원 한번 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고 검찰이나 뭐 정부를 위해서나 이게 괜찮거든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압니다. 이거 정말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박형철 부장이 그거거든요. 선거법 위반 안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된다 도저히. 분명히 그때 선거법 위반 적용 안 했으면 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도 설득하고 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지금은 반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검찰 수뇌부나 청와대의 시그널은 밑에서 무슨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라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증거 조작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 그냥 시킨 대로 하고 있으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네가 아무리 선거법의 전문가랍시고 판단을 하면 네가 누가 나보러 그런 거 하라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살아 돌아올 수 없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인턴 채용 비리 관련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이 사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얼마 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진공 네, 신입사원 채용비리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직원을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혐의 없음 판정을 받은 거죠. 박철규 전 이사장이랑 그리고 운영지원실장 권아무개 씨 이 두 사람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최경환 부총리 의혹이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 사무실에 인턴으로 일했던 직원이 중진공에 취직을 하러 간 거죠. 취직을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의 성적이 터무니없이 낮았던 거예요. 서류 조작을 통해서 올리고 원래 이 사람이 면접 대상자도 아닌데 면접할 수 있는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이 사람을 면접을 보게 해주고 면접에서도 되게 형편없는 면접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을 시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럼 왜 이 사람을 과연 합격시켰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라는 게 핵심이죠. 중진공 사람들은 무혐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게 명백히 성적을 조작했으니까 이건 뭐 움직이고 뺄 수도 없는 건데 이걸 과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걸 했을까 거기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압력을 행사했을까 말했을까 하는 건데 인턴을 위해서까지 참 애쓰시는 훌륭한 분이네요.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박철규 전 이사장 등 기소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쪽에서 그렇게 세게 압력을 한 것도 아닌데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고 열심히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그게 좀 합격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이 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점수를 조작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2299위를 176위까지 올렸는데 네? 이것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진술도 나왔거든요. 처음에 이 황 씨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 면접을 너무너무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외부 면접위원들이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탈락시키는 걸로 처음에 중진공 분위기가 모아졌어요. 그게 최경환 전 부총리 사무실 쪽으로 연락이 갔다는 거예요. 부총리가 전화를 못 받으니까 와서 이사장이 직접 보고해라 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최경환 부총리를 만나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합격시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들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들은 사람이 있는 내가 거죠. 그렇게 들었다라고. 그러면서 다 얘기를 한 최경환 거고. 경제부총리가 당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결혼시킨 애다. 그냥 라고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 전해 들은 거죠. 아니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의혹이 있으면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면 조사만 했던데. 서면 조사는 조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해봐야 뭐 별 그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하는 거죠. 면피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서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가겠죠. 네. 변호사랑 준비해가지고. 하지만 나가서 답을 하다 보면 말이 꼬일 수도 그죠. 있고 그럼 거기를 파고들면서 검사가 물어보면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진실의 일부가 드러날 수 있는데 서면 조사라는 거는 그런 압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거 서면 조사하면 답변서를 최경환이 쓰겠어요? 변호사가 쓰겠지? 그러니까. 그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게 완벽하게 답변서를 꾸며서 그거 검찰에 내면 검찰이 그러면 접수해가지고 사건 기록에 붙여가지고 그냥 무혐의 처분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수사라는 게 특히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결국은 기싸움도 있거든요. 근데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되면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의혹 제기도 하게 되고 그 사람 얘기도 있고 관심도 갖고 이렇게 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최경환 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도 중요하지만 시그널을 우리는 수사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다. 너희가 협조하면 이거는 뭐 최경환도 기소할 용의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그 중진공 이사장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종이를 띡 보내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는 건 우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중진공 이사장이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검찰의 뜻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그 수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할 정도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실세인가요? 실세죠. 예. 진실한 사람이죠. 근데 실세는 맞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21세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적어도 불러서 조사는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최경환 부총리가 한 게 범죄로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 이런 거는 법률적으로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기 법적인 직권을 네. 권한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의 사장이 김원철 기자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김원철 기자가 일을 잘하면 승진을 시키고 못하면 하는데 그냥 뭐 연적이라서 뭐 뭐 돈을 안 갚아서 이런 이유로 하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희적거렸어요. 면적이라니. 직권남용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적으로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성적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자기 고향 후배라고 취직을 시키면 그건 명백히 직권남용이 됩니다. 근데 권한이 없는데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렵죠. 업무방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방해 공범으로 가지 않겠어요? 만약에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이제 가야죠. 예.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한 자들이 업무방해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 자들에게 그걸 부탁해서 한 그 행위가 범죄에 이른다. 그러면 그렇죠. 업무방해 근데 이제 공범은 그게 아니죠. 그 재판까지 가면 무죄날 확률이 매우 많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중진공 이사장한테 최경환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얘가 성적이 2200등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거기다 최경환이 되고 그런 걸 170몇 등 올려라.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최경환 부총리가 끝까지 나는 그냥 내 직원에 있던 사람이니까 부탁하느라고 한 거지 뭐 업무 방해까지 할 정도는 몰랐다. 이렇게 되면 무죄 날 확률이 많은데 범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조사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혐의를 하더라도 조사를 해가지고 충실히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죠, 검찰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시는 안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진공 이사장이 가서 사실은 성적이 이게 안 되고 면접도 못 봐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매도 서준 낸데 어떻게든 좀 붙여달라고 하면 그게 뭐 구체적으로 성적을 조작하라는 건 아니더라도 안 되는 사람을 되게 하는 거니까 업무방해 공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 이번에 기소된 운영지원 실장이 심지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보고 내부 비리로만 몰고 가려고 한다. 내가 검찰 수사를 받아보니까 거의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수사할 의지가 없더라. 라고 기자회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없음을 검찰의 이런 행위가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최경환을 봐주는 건 둘째치고 이 기소된 사람들을 더 처벌받게 하는 그렇죠. 거죠. 이 사람들의 잘못이 10인데 이 사람들이 잘못을 20, 30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걸 봐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청년단체들이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고발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수사 결과는 발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고발한다고 해도 뭐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 고발 사건도 같이 처리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일단 그 검찰에서는 판단을 한 셈이니까
비슷한 결론을 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저 고발 사건이니까 재정 신청을 하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어느덧 불감이 40회째를 맞았습니다. 불타는 감자가 아쉽게도 이번이 시즌 1의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예, 조만간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변호사님 안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타는 감자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님 돌아오셔서 시즌 2 하기 전까지 저희가 특집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저희 실직하는 거 아니네요. 실직하면 이제 대출이 좀 못 꼭 해야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저희는 그러면 법과 시사를 아우르는 특집편으로 더 뜨겁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